이번에는 반응 속도에서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 한번 봐보자. 반응 메커니즘, 리액션 메커니즘. 일단 이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반응 과정에 대해서 과정을 합리적이고 화학적으로 그게 근거가 있는 추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추론. 그걸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유기화학에서도 반응 메커니즘 각 단계에 어떻게 분자가 충돌을 하고 반응을 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지. 이 반응 속도에서는 반응 메커니즘에서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일단 전체 반응이 있을 때 전체 반응이 B가 C가 되는 반응이라고 이렇게 하자. 이거를 각 단계별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스텝 1. 첫 단계에서는 A가 B가 되고, 두 번째에서는 B가 C가 되고, 이런 두 단계를 이제 거쳐서 일어난다고 하자.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이 전체 단계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본다? 얘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까 A라는 물질이랑 C라는 물질이 뭐 어떻게 충돌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여기서는 그냥 A가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C가 된다 이거고, 각 단계적인 반응, 얘네를 우리가 단계적 반응 이렇게 부르는데, 얘를 이 반응들의 경우에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 미시적인 관점을 우리가 뭐라 했다? 얘는 분자가 충돌하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단계에서 나타내는 반응식들은 왼쪽에 있는 얘들끼리 충돌을 해서 오른쪽이 이제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끼리 충돌을 해서 이제 얘가 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이렇게 거시적인 식이랑 미시적인 식이랑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 라고 하는 거고, 반응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생겨나는 물질들 있잖아. 그치? A가 C가 되는 반응인데 중간에 B가 나왔다가 B가 사라지는 반응이지. 이때 이 중간에 나오는 얘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반응 중간체라고 한다.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 반응 중간체. 얘네가 여러 단계 반응인 경우에는 꼭 존재를 하게 돼 있어. 우리가 반응 중간체랑 촉매랑 그 차이점은 지금 알고 있어야 되고, 저번 내용에서 했었던 내용이니까 그거는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그러면 이 반응 중간체가 포함이 되는 단계적 반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특징이 존재한단 말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중에서 가장 느린 단계가 뭐가 되는 거다? 이게 RDS라고 하는 속도 결정 단계가 된다는 거지. Rate Determine Step. 그래서 가장 느린 단계가 그 반응의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가 되는 거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 있을 때, 얘는 엄청 짧게 걸린다고 해봐. 얘는 엄청 오래 걸리고, 그랬을 때 전체 걸리는 시간은 이 정도 된단 말이야. 요거를 시간 타임 바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랑 두 번째 단계가 요거랑 이제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는 거지. 얘는 엄청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스텝 2가 거시적 반응에 전체 반응에서의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길이, 이게 전체 반응이라고 했을 때, 서울에서 울산을 가는 길이 있고 울산에서 부산을 가는 이 두 가지 길이 존재한다고 할 때,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이 반응은 뭐 어떤 길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울산을 가는 길이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느린 반응이니까 이 길을 가는데 이제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또 고속도로가 얼마나 뻥뻥 뚫리는지, 뭐 이런 조건들이 이 전체 반응을 속도를 결정을 지을 수가 있다. 두 번째 반응은 거의 영향을 못 주는 거지, 빠르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단계적 반응에서 두 번째 특징은, 단계적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뭐랑 같다, 개수와 차수가 같다, 이렇게 단계적 반응의 속도식에서 속도식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러면 얘는 왜 그러냐 이제 봤을 때, 이게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야. 미시적 관점 뭐라고? 충돌. 분자들끼리 충돌을 하기 때문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서 개수가 차수가 된다는 말은, 여기 A가 이제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반응의 반응 차수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 차수는 요거지. 그러니까 A가 만약에 두 개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가 차수는 2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자. A랑 A가 충돌해서 뭐 어떤 P를 만드는 반응이 있다 해봐. 여기서 개수는 지금 2가 되는 거지. 개수 2. 또 A가 이제 3개가 만나서 P가 되는 반응이 있다 해봐. 여기서는 개수가 지금 3인 거지. 근데 이 상황에서 A의 농도를 2배를 시켰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 농도를 2배를 시켰어. 그 상황에서 충돌의 빈도수는 몇 배가 될지 생각을 해보는 거지. A 농도가 2배가 됐어. 그러면 A랑 A가 충돌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A가 충돌을 할 수 있는 충돌 빈도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배가 늘어나겠지, 그치? 두 번째 A가 충돌할 수 있는 빈도수도 2배가 늘어나겠지. 총 농도가 2배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입자수가 별로 안 되고 입자수가 2배가 됐다고 하면은 원래는 2n-1만큼 늘어나는 게 맞겠지, 빈도수가. 그치? 자기 빼고 다 늘어나는 거니까 자기가 충돌할 수 있는 횟수가 2n-1만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n이 엄청나게 커버리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 -1은 근사적으로 사라질 수가 있겠고, 그래서 2배. 그리고 두 번째 분자도 2배 늘어나기 때문에 총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2승만큼 이제 증가하는 거지.
A 농도가 2배 올라가면 반응 속도는 2의 2승만큼 올라간다. 그러면 아래의 상황에서 A의 농도가 2배 올라가면 얘는 어떻게 돼? 첫 번째 분자도 2배, 두 번째 분자도 2배, 세 번째 분자도 2배. 그러면 총 2의 3승배 이렇게 커진다. 그러면 여기서 충돌 빈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충돌 빈도에서 여기가 이제 차수가 되는 거지. 차수가 2가 되고 여기서는 차수가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원리로 개수와 차수가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 그래서 이게 다 이제 관점의 차이 때문에, 관점이 단계적 반응에서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분자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충돌한다, 이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라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건 뭐야? 반응 속도에서 반응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이유는, 반응 메커니즘 일단 단계를 파악해서 여기로부터 얘로부터 이거를 이제 추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처음에 반응 메커니즘이 이렇게 제시가 됐다면 이걸로부터 전체 반응의 속도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그 두 번째를 한번 해볼 거야. V,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실험에서 관측되는 속도야. 관찰 속도, 요거 약자야. 이 실제 속도, 그러니까 V 옵저버, 이게 실제 속도지. 얘가 이제 뭐랑 같다? RDS의 속도랑 같다. 얘는 반응 결정 단계, 속도 결정 단계의 속도랑 같은 거고, 얘는 이제 최종적으로 뭐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될 수가 있겠지. 그냥 썼으니까 X, M승, N승, 이런 형태로. 근데 우리가 최종적인 식을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요 시간에 들어있는 농도들은 어떤 얘들로 써줘야 되냐면, 컨트롤이 가능한 얘들, 가능한 화학종으로 써줘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응 중간체 같은 경우는 너무 불안정하단 말이야. 얘는 매우 불안정한 형태야. 그래서 나오자마자 사라지고, 사람이 이 반응 중간체의 농도 자체를 컨트롤할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실험을 직접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 안에 만약에 반응 중간체의 농도가 포함이 돼 있다, B가 이렇게 있어버려. 있다고 한들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농도를 2배 시키면 얘를 농도를 2배 늘릴 수는 있겠지만 얘의 농도를 2배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는 컨트롤이 가능한 화학종이고, 그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는 우리가 양이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소리야. 얘네가 뭐가 있냐면, 어떤 종류냐면, 첫 번째는 반응물은 우리가 양 조절을 쉽게 할 수 있잖아, 그지? 두 번째는 만약에 반응 내에 촉매가 들어가는 경우, 촉매도 이 반응식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그리고 가끔씩은 또는 생성물도 요 시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얘는 되게 특이적인 반응인 상황에서 나오는 경우인데, 이거는 예시에서 이따가 한번 볼 거야. 그래서 생성물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보통은 반응물하고 촉매를 여기다가 남겨준다 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RDS가 항상 반응물 농도만을 포함하고 있진 않을 수도 있잖아. RDS가 반응 중간체를 포함하고 있을 때, 포함할 때 이제 어떤 작업을 거쳐줘야 되는 거야? 얘를 컨트롤 가능한 화학종으로 바꿔줘야 된다. 얘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컨트롤 가능 화학종으로 변경을 시켜줘야 돼. 이럴 때 쓰는 도구가 이제 뭐인 거야?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류 상태, 많이 들어봤던 스테디 스테이트 애니메이션, 정류 상태 근사라는 방법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 정류 상태 근사라는 거는 아래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그러면 얘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한 화학식으로 속도식이 재정립이 되는 거지. 그런 것이고, 다음으로 그러면 그 아래에서 정류 상태 근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자. 아직은 정류 상태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모르니까 정류 상태 근사, 일단 정류 상태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알아봐야겠다. 정류 상태는 우리가 뭐 이렇게도 말해.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 스테디 스테이트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정지해 있고 멈춰 있는 상태, 멈춰 있음, 즉 농도의 변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상태가 우리가 생각한 동적 평형, 그 상태와 되게 유사한데, 동적 평형하고는 어떤 이제 관계가 있냐면, 정류 상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B가 되고 B가 또 C가 될 때, B가 머물러 있으려면 B로 가는 속도랑 B에서 C로 가는 속도가 같은 경우에 B가 이제 농도 변화가 없겠지. 이때 얘가 정류 상태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동적 평형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두 개, A랑 B가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요 두 개 속도가 같은 경우, 두 개의 농도는 항상 변함이 없이 일정하겠지. 이런 상황을 동적 평형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살짝 다르다. B의 농도가 고정되어 있는 거는 맞지, 그치? A, B 농도 변화는 없지. 농도 변화 없는 건 맞는데 정류 상태랑은 살짝 다르다, 동적 평형이랑은. 오케이? 됐고, 그러면 이 정류 상태 근사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냐? 일단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반응 중간체 있잖아, 그치? 정류 상태 근사가 중간체의 농도가 항상 고정이 된다는 근사야. 그냥 단순히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중간체 농도가 항상 고정이 된다. 중간체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해서 얘가 생기자마자 사라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중간체의 농도는 항상 고정이 된다. 그래서 고정이 되고 거의 0에서 이제 기어가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 그거를 우리가 정류 상태 근사라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중간체 농도는 항상 고정이 돼 있다라고 근사를 하는 거지. 근사를 해서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을 보고 컨트롤이 가능한 화학종으로 고쳐질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쓸 수 있는 식이 이제 뭐냐면,
반응 중간체를 M이라고 해봤을 때 얘의 농도가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식이고,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식이야. 사실은 되게 중요하지. 두 번째는 뭐 M의 농도를 봤을 때 얘는 뭐다? 거의 0에 가깝다. 0에 가깝게 기어간다. 그래서 정류 상태 근사라는 거는 중간체의 특성을 이용한 근사하는 방법이잖아.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정류 상태 근사는 중간체만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항상 쓸 수가 있는 거야. 가능. 정류 상태가 그냥 중간체의 특징을 이용한 근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얘는 그냥 항상 사용할 수 있다고. 중간체만 있다면. 만약에 중간체가 없는 단일 단계 반응이라면 정류 상태 못 쓰겠지. 중간체가 아예 없으니까. 근데 중간체가 그냥 껴 있어, 반응 자체에. 그러면 무조건 어떤 뭐 느리든 빠르든 그런 조건이 나와 있는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용할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뭐 문제에서 뭐 느린, 빠름, 이제 반응마다 1번 반응 느림, 2번 반응 빠름, 뭐 또 빠른 평형 막 이런 조건들이 있어도 그냥 무조건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근사 방법인 거야. 정류 상태 근사가. 요게 되게 중요해, 개념이.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식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봐보자. 여기가 지금 시간 그래프고 여기를 농도 그래프로 하자. 이제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물의 농도는 점차 감소하겠지. 이렇게 얘가 리액턴트 반응물의 농도고, 생성물의 농도는 뭐 증가할 거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는 반응마다 다르겠지만 프로덕트 이렇게 됐을 때 중간체의 농도는 처음에는 반응물에서 중간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살짝 올라갈 수도 있어.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반응이 쭉 일어나게 된다면 얘는 요런 그래프를 가지게 될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말한 정류 상태는 언제부터냐면 요 상황이 된 후부터 우리가 정류 상태 근사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요 시간 후부터. M의 농도가 이제 거의 0을 기고 있으면서 변화량이 거의 없잖아. 그치? 생기자마자 사라지는 상태가 돼버렸으니까. 여기부터가 스테디 스테이트 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 근사를 사용을 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근사가 되는지 한번 봐보자. 오버럴 리액션이 A랑 B가 반응해서 P가 되는 반응이라 해. P를 자주 쓰는 이유는 이거야. 프로덕트 생성물이니까. 얘를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을 봐보니까 첫 번째 단계 A랑 B가 반응을 해서, 그치? 반응 중간체 M이 됐네. 그치? 갈 때는 K1, 역반응이 있어. 여기는 K-1. 이런 평형 반응이 첫 번째 단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치? 두 번째 단계는 뭐 이거라고 해보자. M이 이제 K2의 속도 상수를 가지고 P가 되는 반응이다. 완전 간단한 메커니즘이지. 그치? 여기서 우리가 정류 상태를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그치? 자, 여기서 반응 중간체를 일단 확인을 해야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여기서 파란색으로 하자. M이 뭐다? 이게 중간체. 그러면 우리가 정류 상태 근사를 적용을 시켜서 이 상황에서 똑같이 먼저 상태식을 써보자. 정류 상태식을. D, M, DT. 얘가 어떻게 된다? 이게 생성되는 속도랑 사라지는 속도가 같아서 결국에는 0이 된다. 요 식을 사용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생성되는 속도가 뭐야? K1의 AB. 그러니까 이 반응에서 이제 두 개가 있겠지. 정반응 속도가 K1의 A, B가 되는 거고, 역반응 속도 V, 리버스가 K-1의 M이 되는 거지. 여기서는 V가 K2의 M.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가 속도 결정 단계인지 모른다고. 뭐 느림 빠름 이런 게 안 나왔으니까. 근데 그런 게 나와 있든 안 나와 있든 항상 우리가 뭘 쓸 수가 있다? 정류 상태 근사를 쓸 수가 있다. 왜? M이라는 중간체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거지. 이 빠지는 속도 K-1에 또 두 번째 단계에서도 빠지지. K2의 M. 이걸 했더니 얘가 몇이 된다? 0이 된다 이거지. 얘가 뭐다? 정류 상태 근사다. 근사식. 오케이? 이렇게 쓴 거고.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속도라고. 속도. 최종 속도. 그럼 V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 여기서 뭐 반응 결정 단계도 없네. 그치? RDS도 없잖아. 느림 빠름 모르니까. 그럼 뭘로 쓸 수 있는 거야? 거시적 반응에서의 농도 변화식 가지고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지. 세 가지가 있지. 지금 물질이 DT 분해 요것도 쓸 수 있고, 마이너스 DT dP, dB, dt 이것도 있고, dP, dt 요 세 가지 속도식을 우리가 다 이용을 해줄 수가 있다 이거야. 세 개 중에서 편한 거를 이제 쓰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줄 건데, 그러면 아래다가 바로 해보자. V는 여기다. 첫 번째는 dt 분의 d 요걸로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거고, 두 번째는 dB, dt 얘를 해보고, 세 번째는 dP, dt 요거 세 가지를 이제 해볼게. 오케이. 자, 이걸 이제 쓰는 거야. 마이너스 dt분의 da 이거는 또 어떻게 하면 돼? 얘의 농도 변화를 쓰면 되지. 여기서 a가 어떻게 돼? 요 마이너스 헷갈리면 마이너스 써주고 이렇게 써도 돼. 마이너스 해주고 a가 a의 변화 마이너스 k1에 ab 이렇게 빠지지. 그리고 플러스 k-1에 a가 이렇게 들어오지. 얘는 요거밖에 없지. 그지? b가 빠지는 속도도 이거랑 같겠네. 이거는 그러면 한 번에 써버리자. b가 빠지는 속도가 a랑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면 두 개만 해봐도 되네. 그럼 dt, dp 이렇게 해놓고 dp, dt 얘를 해보면 얘는 k2에 이렇게 나타나지. 그러면 식의 형태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뭘 써야 되나요? 이게 두 개가 결국에는 똑같은 식이 된다고. 뭘 이용하면? 정류 상태 근사 식을 이용을 하면. 봐봐, 빨간색으로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 요거랑 요거를 놔두고 넘기면 k1에 a,
B 빼기 K-1의 M이 K2의 M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K2의 M이 되는 거고, 최종적인 식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 K2의 M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요게 DP, DT로 요걸로 이제 자주 쓰는데, 문제 풀이에서 보면은 이걸로 왜 쓰는지도 몰라 애들이. 뭐 RDS인지 인 걸로 아는 애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거시적인 반응식에서 얘의 그냥 농도 변화를 본 거라고. 그건 우리가 했잖아. V는 마이너스 A분의 1 DT DA, 요거 개수분의 1 해서 쓰는 거 dp, 그리고 c분의 1 dt, 그거를 이용을 한 거야. 했더니 뭘 이용하든 A를 이용하든 B 이용하든 P를 이용하든 결국에는 식이 똑같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겠어? 안 되지. V는 K2의 M. 왜? M이 중간체니까 얘는 컨트롤이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또 뭘 이용해줘? M의 농도를 다른 걸로 바꿔줘야지. 그때도 이제 이 식을 이용을 해주는 거야. 이 식에서 M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몇이 나오더라? K-1 더하기 K2 분의 K1에 이렇게 나오죠. 이걸 이제 그대로 대입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결과가 K1, K2 나누기 K-1 더하기 K2, 이게 이제 최종식이 된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정류상태식을 이용해서 구한 최종적인 이 반응의 속도식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 아무 상황도 없이 막막할 때, 뭐 슬로우 패스트도 없어, 또는 있어도 사용해도 돼. 슬로우 패스트 있어버려. 그래서 사용해도 된다고. 이 정류상태식 자체는. 얘는 뭐니까? 중간체에 대한 특성을 이용하니까 항상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는 뭘 해볼 거냐면, 우리가 특수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느림 빠름 이런 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정류 상태를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도 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볼게.